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9월 두 번째 화요일 날 이것이 진짜 소송 경매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이 한 과목을 가지고 네 번씩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이번 세 번째 화요일 날이 추석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9월 달에 세 번 강의를 하고 10월 달이 화요일 날이 5주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이 소송 경매다 강의를 그대로 할 예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10월 1일이 지금 뭐 임시 공휴일로 한다고 해서 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경매를 특수 경매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것이 진짜 소송 경매다인데 이 소송 경매도 이 특수 경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 경매,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원인이 크게 제가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본인이 사용하려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으려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지으려고 살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살려고 거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투자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죠. 투자의 목적이라는 얘기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팔려고 사는 거죠. 자, 특수경매를 제가 강의하는데 특수경매에 파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원칙을 제가 오늘 첫 강의이기 때문에 원칙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바깥을 나가다가 제 손가락이 문에 끼어서 떨어졌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 손가락을 주워서 우리 강사장님이 여기 계신 우리 수강생들 보고 이거 살 사라 그러면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살려고 하는 것이 팔려고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온다면 제가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네, 꼭 사야 됩니다. 사야 되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대중적으로 팔 수 있는 물건도 있지만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지만 그 사람은 사야 되는 물건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동산을 싸게 사서 그 사람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나오자 하는 것이 제 특수 경매의 그 원칙이고, 그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분 매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제목을 소송 경매라고 해놨는데, 소송을 하자는 것이 이기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소송 경매다 책을 한 5년 전에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제가 책을 한 8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판매가 안 되는 책이 소송 경매다입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출판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경매를 하려고 그러지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소송은 내가 경매로서 집 사는 건데 소송을 왜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다. 이게 제목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4, 5년이 지났는데 4, 5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이게 다 팔려갖고 어떻게 해서 새로 또 출판해야 될 만큼 또 많이 팔린 책도 이겁니다. 그 후에는 그럼 여기서 제가 소송 경매다 하고 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중적으로 팔지 않고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람한테 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분하고 협상으로서 팔고 샀으면 좋았었는데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협상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지, 소송 자체로 해서 이기자는 소송이 아닙니다. 자, 소송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소송이 있냐면은 이행소송. 이행소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한테다가 돈을 빌려갔으니까 갚아라. 네가 나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이행해라.
이러한 소송이 있고, 이런 소송은 뭐예요? 형성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둘이나 셋이서 같이 갖고 있다든지, 상속을 받아서 같이 갖고 있든지,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생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형성소송이라고 하고, 이런 형성소송을 가지고 제가 소송을 집어넣게끔 되면은 서로 협상이 안 되면은 판결까지 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판사님께서 건물 주인, 땅 주인 나와서 조정을 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을 사게끔 하십시오. 또는 지분권자에게는 지분이 있을 때 다른 지분권자가 이 지분을 사겠느냐, 이러한 것을 해서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하다가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판사님이 판결로 가는 것인데, 그 판결은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누면 건물 자체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은 경매로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이 얘기는 대한민국에서는 지분이 100분의 1을 가졌든지 100분의 90을 가졌든지 똑같이 지분권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을 제가 갖고 있고 여기 김 사장님께서 100분의 99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분의 99를 가지신 분이 임대도 줄 수 있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용하는 권한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100분의 1만큼은 저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럼 나로서는, 나는 당신이 100분의 99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해지해야 되겠으니까 100분의 1을 잘라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그 기본 원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 100분의 판사님이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은 판사님이 100분의 99 가진 사람한테 이 100분의 1 가진 사람을 사겠느냐? 안 사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판사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100분의 1을 갖고 있는데 100분의 99를 사겠냐? 안 사겠습니다. 그러면 99와 1을 나누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경매로 나누겠다. 협상이 안 되면, 이런,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소송을 한다는 원인은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것보다는 협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소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특수경매에서 가장 입문이 뭐냐면 지분경매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분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여러분들은 지분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파트 1 해가지고 파트 2, 파트 3, 파트 4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일 먼저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트 2는 내가 낙찰 받으면 주인한테 가서 협상으로서 팔고 나왔든지 내가 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례가 두 번째 사례고, 세 번째 사례는 협상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소송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다 알아보고 그때 나서 소송을 하자고 한 협상을 하자고 한 사례.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는 소송을 해서 자기가 내 지분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판사님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조정에 의해서 서로 팔고 사게끔 한 사례고,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사례가 나 지분인데 나 그것도 필요 없고 나도 소용도 없다, 다 팔아서 나누자고 동의한다 해갖고 판결을 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 이 사례가 오늘 이 교재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지분 매각입니다. 자, 제가 한 10몇 년 전쯤에 추천 물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지분을 나온 것을 이 지분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강의 시간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휴식 시간에 잠깐 와갖고 교수님 13분의 2 쪼가리 지분을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게 아까 얘기했죠. 제 손가락이 잘라진 거를 여러분들이 사갖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오면은 저한테 오면은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즉 이 13분의 2를 또 대중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는 물건이지만은 이 13분의 2가 필요한 사람은 이것을 사게끔 되기 때문에 지분 매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에 있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느냐 뭐 이런 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가 있느냐.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없다면은 아무 필요가 없고 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대중적으로 제3자한테 팔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 다 팔고 나오겠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협상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을 팔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주에 어떤 집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땅과 건물이 조금 좀 오래된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감정 가격이 땅이 그 당시 한 200 한 몇십 평에 건물 한 30평짜리 옛날 집이 있는 것이 경매로 나온 것이 그게 8천 얼마의 감정가로 나왔다가 3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교수님 제가 여기 현장 가봤더니요 버스도 안 들어오는 데거든요. 그런데 버스도 안 들어오는데 이거 교수님이 추천했는데 이거 낙찰 받으면 이건 누구한테 팔아요? 팔아요 못 팔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중개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격만 싸면은 남들은 쳐다도 안 보는 땅도 부동산 얼마든지 팝니다. 가격만 하면 싸다면은 언제든지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제 가격을 받으려니까 안 팔리는 것이지 싸게 판다면 다 팔립니다. 즉 얘기를 뭐냐면 자 우리가 지분으로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가격 결정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조정에 갔을 때에 제가 이걸 수십 번 해봤기 때문에 조정을 가서 보게 되면 조정할 때 판사님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파는 사람들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는 제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게 작은 가격으로 사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거래는 가장 공정한 거래 가격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경매로 나왔을 때에 감정사가 감정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사가 정한 가격대로 산다 그러면 전 얼마든지 팔겠습니다. 판사님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가 얘기했고 사는 사람도 비싸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부분 사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긴 하시지만은 당신이 1억짜리를 6천만 원에 사지 않으셨습니까? 감정 가격은 1억이지만 조금 싸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취득세도 냈고 양도소득세를 냈고
소송 비용도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가 1억짜리를 6천만 원 주고 샀어도 원가가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조금 깎아서 9천만 원 정도에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얘기하면 한 500만 원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으로 하면 끝이 나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제가 지분경매에서 항상 할 게는 감정가가 1억짜리를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샀고 네가 2억 달러면 지가 어떻게 할 건데 하고 감정가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감정가 이상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감정가보다 떨어졌을 때 조금 싸게 팔고 나오겠다는 목적으로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고 가격도 그렇게 결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즉 합리적으로 팔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팔 거를 생각했을 때는 감정가격보다 조금 싸게 판다. 그러기만 감정가격보다 싸게 팔기 위해서는 내가 최소한도 이런 정도로 됐을 때에 입찰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결정하시라. 저는 권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 다 다르겠지만은 저로서는 그런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분경매에 의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분경매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다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높은 가격을 썼다고 하더라도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게끔 되면 바로 우리는 털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는 우리 입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악으로 생각하는 거죠. 공유자 우선 매수 있습니다 하게끔 되면. 자, 그런데 제가 평택에 주택이 4분의 1이 경매로 나왔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평택이 한참 개발이 돼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4분의 1 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갔던 겁니다. 4분의 1 지분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바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오면서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유자로 뺏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바로 또 한 사람한테 저도 공유자인데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의 1이 지분이 나왔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를 4분의 1씩 갖고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것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은 4분의 1 지분을 거기 한 사람이 4분의 1, 4분의 1 지분이지 않습니까? 그 지분대로 똑같이 다시 나눠서 두 사람이 4분의 1 지분을 반씩 똑같이 나누니까 4분의 1 지분을 이 지분을 그 사람이 더 가져가서 그 사람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에 여러 분이 들어왔을 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고 한 사람은 8분의 1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4분의 1을 4와 4분의 1과 8분의 1로 해서 그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실전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교재가 8페이지입니다. (2022) 타경 30890 해서 강제경매로 신청했죠. 강제경매인데 11분의 2 지분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강제경매로 해서 1억 3,300에 청구를 했죠. 근데 최저 가격은 얼마죠? 1억 5,600이죠. 그러면 제가 얼뜬 보기에는 이분이 여기에 있는 지분권자가 이것을 자기가 최소의 금액으로 막으려면은 1억 3,300에 대해서 갚으면 되죠. 근데 이것이 경매를 신청할 때 1억 3,300이기 때문에 진행돼서 배당될 때쯤 되면은 이게 아마 한 몇백만 원 늘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하시키기 위해서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낙찰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 뺏기지만은, 만약에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취하시키려고 할 때는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끔 되면 강제 경매는 임의 경매보다 낙찰만 받아서 취하가 된다 하고 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제가 왜 이것을 여기다가 맨 처음에 넣냐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분 매각에 공유자 우선 매수가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김 누구가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김 누가 있고 채무자의 모친이자 본권 부동산의 공유자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서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요 심누라는 분이 그 KB스타 제일 유동화 전문 회사 여기에 있는데, 이분이 취하를 시키지 않고 이분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그대로 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걸, 이 사람은 이거 말고도 빚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식구들이 뭘 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겁니다. 처음서부터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식구들이 하나 둘 셋 네 명 있죠. 4명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경매로 나오자 보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낙찰이 안 됐죠. 낙찰 안 되면은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내려갔을 때에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또 한 거예요. 또 했는데도 낙찰자가 없죠. 낙찰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에 지금 보면 또 한 번 또 내려갔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4명이 다 써가지고 맨 마지막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렇게 여러 명일 때는 같은 모친이 있고 형제들이 같이 상속을 받았을 때 이것을 가장 싸게 지켜내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서, 아니 근데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그냥 손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류상으로 미리 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으니까 웬만하면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해놓고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가 없어진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여기에 답이 하나 있고 여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상속을 받아서 모친이 살고 있죠. 그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취하가 되든지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내 집을 반드시 살 것이다. 자, 만약의 경우에 이분이 여기 지금 보면 봅시다. 여기 김 누가 있죠? 모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11분의 2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김 누구라시는 이분은 누구네 집에를 가서 살아야 되죠? 심누가 있고 심누가 있고 심누가 있죠. 내가 보면 이 사람이 아들 같아요. 그럼 이 아들 지분 때문에 경매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모친은 딸 집에 가야 되죠. 큰 딸 집에 가, 작은 딸 집에 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식들이
모친을 그대로 거기에서 계시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우리 지분을 낙찰받아서 바로 다시 되찾는 것이 거의 99%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거는 공자 우선 매수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11분의 1은 바로 팔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추천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물건입니다.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자 우선 매수로 신청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 보증금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공자 우선 매수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끔가다 어떤 때 제가 그 법원에 갔을 때에 공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그러면 공자 누구십니까? 뭐 누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그럼 공자 우선 매수 자격이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입찰 보증금 주세요. 그랬더니 입찰 보증금 안 갖고 왔는데 이러신 분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공자 우선 매수 신청할 땐 반드시 최저 금액을 가지고 가서 가격 결정만 다른 사람이 했고 그 가격 그대로 그분이 낙찰 가격으로 해갖고 쓰시는 겁니다. 그걸로 사는 걸로 해서 입찰 보증금을 걸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강제 경매로 공주시 탄천면 운공리에 150-2에 토지 지분 매각이 나왔습니다. 지분 매각인데 109평입니다. 자, 1,000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다고요? 37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여기 보시면 공주시 탄천면 운공리인데 여기 진짜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버스도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평인데 얼마죠? 1,000만 원에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370만 원까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평당 10만 원짜리가 평당 3만 5천 원까지 떨어진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허가가 났고 미납을 해서 차순위 매각 허가가 났죠. 그래서 차순위가 낸 겁니다. 공자 신장식이 공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땅을 5분의 1씩에 상속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거 상속을 받았죠. 이렇게 5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동부 화재 해상보험에서 강제로 이거를 상속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상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들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러니까 상속을 하지 않은 걸 강제로 상속을 시켜놓고 상속시킨 걸로 가지고 그 지분의 1을 경매로 집어넣었더니 누가 신누구라는 사람이 이것을 5분의 1을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로 돼 있고 형제들이 다 갖고 있다가 5분의 1 지분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또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번에는 누구죠? 이름이? 아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경매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누군데 이 사람이 또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그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신누구라는 사람이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오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집이 비어있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으로 팔고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는 현재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5분의 1을 사놓고 이 사람이 사실상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격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계약이 워낙에 싸다 보니까 싸게 팔아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이 가격에 떨어진 것을 사라고 제가 추천했는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 제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추천 물건에 추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여자분이 개인적으로 광고를 듣지 않고도 그냥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여기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거 어떻게 알고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 아시는 분이요, 여기 등록하고 우리 교수님한테다가 돈 되는 거 하나 찍어달라고 해서 잘 낙찰 받으면 다 도와주고 하니까 등록하고 그냥 하나 골라달라고 하면은 골라주면 되니까 시킨 대로 해라고 해서 등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다가 좀 돈 되는 거 있으면 하나 좀 찍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는 좀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아니 그 사람만 돈이 필요해? 나도 돈이 필요해. 근데 나보고 저는 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농담스럽게 왜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내가 돈 되는 거 찍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공무원이 좋아요? 대기업이 좋아요? 취직하면 공기업. 아니 다시 말하면 공무원은 월급이 조금 작지만 편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받더라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공무원 되려고 시험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적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서 제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가만히 있다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 뭔데? 그랬더니 저는 애가 셋이나 돼요 그러더라고. 애 셋이면 완전 틀려요. 돈 필요하죠. 와 진짜 돈 필요하겠네.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거 추천해준 이거 한번 받아보라고 했던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가 하나밖에 없으면서 셋이 있다고 나한테 그때 그 얘기 했더구만.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알게 돼서 이거를 필터해서 이제 한 여러 개를 낙찰을 받고 여러 개를 낙찰을 받아서 돈도 벌다 보니까 이제 같이 술 한 잔 먹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딸 하나더만. 근데 이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그럼 그때 그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아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친해지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몇 년 되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냥 이걸로 해갖고 이 사건을 한번 들어가 봐 그랬었어요. 그냥 전화로. 근데 알았어 애들이 들어갔더니 나보고 낙찰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야 공정우선 매수 들지는 모르겠는데 하도 싸고 괜찮아서 이건 간단하게 좀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정우선 매수 들어오면 그냥 뺏기고 말고 낙찰 받으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낙찰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이 지분을 그 여자분이 저한테 다 미리 강의 듣지 않고 지금처럼 유튜브 볼 때도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유튜브는 제가 그 코로나 사태 후에 유튜브 찍었지 그 이전에 유튜브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분 매각 특수 경매는 저한테 등록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도 모를 때예요.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어요. 한테 얘기하잖아요. 낙찰 받았어요. 왜 얘기해요? 뒷마무리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야. 지금은 유튜브를 많이 듣기 때문에 뒷마무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데 이 당시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해주세요. 그러길래 내가 알았다. 나하고 같이 가자. 해갖고 그 신 누구라고 5분의 1 낙찰 받은 사람이 바로 옆집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인데 여기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이거를 5분의 1을 낙찰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핵심이 가졌죠? 그러니까 항상 지분에서는 팔고 빠져나오려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없고 비어있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건데 여기는 옆에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5분의 1을 사가지고. 나한테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제 차를 타고 같이 갔는데 이 집에 가서 신 누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친 되신 분이 마당에서 빗자루를 쓰고 있다가 깜짝 우리 신 누구? 신 누구는 왜?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왜 찾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옆에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신누구도 5분의 1을 낙찰을 받아서 갖고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둘이 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 신누구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모친은 자기 아들 전화번호를 모르지도 않을 텐데 혹시 자기 아들한테 뭐 잘못될까봐 나 전화번호 몰라. 못 가르쳐 주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혹시 신누구한테서 전화가 오면 이리로 좀 전화를 해달라고 좀 전화번호를 좀 해달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하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이제 그 공지에서부터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도중에 운전하고 오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 신누구인데요. 오늘 저희 집에 오셨다면서요. 그 앞에 우리 낙찰 받았다고 하시는 분인데 전체 전화를 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아, 당신도 5분의 1을 갖고 있고 나도 5분의 1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5분의 1을 둘이 합쳐야 될 것 같다. 당신이 내 5분의 1을 사든지 내가 당신의 5분의 1을 사든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합시다. 가격은 내가 정할 테니까 그 가격대로 당신이 5분의 1을 나한테 팔든지 아니면 내가 정한 그 가격대로 내 지분을 당신이 사든지 둘 중에 하나. 당신이 사든지 팔든지는 당신이 결정하고 가격은 내가 결정할 테니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가격은 내가 결정하고 그 가격에 자기가 팔겠다면 내가 사는 거고 자기가 사겠다면 내가 준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당시에 우리가 그 300 얼마 주고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370 몇만 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600인가 7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정확한 기억은 얼마 안 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어느 400만 원이니까 한 700, 400, 500, 600, 700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 등기 이전 비용하고 뭐하고 보면 취등록세 내야 되고 뭐 하면 그 정도 받아야 되지 않냐. 600만 원이니까 650만 원 하여튼 그런 정도를 내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얘기한 게 그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당신이 팔든지 아니면 내가 그 가격에 내 걸 사든지. 왜 자신이 있었냐면 여기가 109평에 지금 우리가 평당 37,000원 주고 샀는데 여기에 팔든지 사든지 다 갖고 오면은 15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동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 사도 한 700만 원에 팔아도 우리 돈이 좀 남고 700만 원에 사와도 돈 좀 남을 거다. 이런 생각해서 제가 7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했더니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거기가 저희 옆에 땅이고 옆에 집이다 보니까 제가 5분의 1을 사는 게 맞겠죠. 근데 700만 원은 너무 비싸니까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을 해보면은 감정가가 얼마라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싸게 하더라도 좀 더 사는 사람 입장에서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1,000만 원짜리를 이거를 판다 그러면 내가 700만 원에 팔겠다 생각하고 700만 원에 팔겠다고 생각하고 378만 원 9천에 들어간다. 이게 금액적으로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신누구한테다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우리 경매를 오느라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한 비용이 있고 취등록세 내고 등기 이전하고 또
양도소득세 내고 해봐야 우리는 200만 원 정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정도에 팔아도. 근데 그걸 더 깎아달라 그러면 얼마를 더 깎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신누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200만 원만 남으시면 됩니까? 그 정도 보고 우리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테니까 그러면 잔금을 안 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공유자 우선 매수 해들어가는 게 맞죠. 원래는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신누구는 경매를 좀 아는 애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 잠깐 전화를 끊고 우리 낙찰받았던 그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제가 낙찰받았다는 소리만 했고 법원에 있었던 내용은 나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거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은 신누구가 여기 법원에 오지 않고 어떤 대리인이 왔었습니다. 대리인이 왔는데 아무도 입찰에 안 들어올 줄 알고 그 사람은 최저가대로 그대로 입찰을 했고 우리는 조금 더 쌌다. 그러니까 354만 8천이고 우리는 378만 9천 원이니까 한 20만 원 더 쓴 건가요? 20한 몇만 원 더 쓴 거죠. 20 몇만 원 더 올려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2등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누구가 들어왔는데 2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고 최저가격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른 신누구한테 전화를 걸리더래.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대리로 왔던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누구냐 봤더니 신누구 대리인으로 위임장 갖고 온 게 다 있으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받아드립니다. 입찰 보증금 내세요 그런 거야. 아까 이 사람이 입찰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입찰 투표에다가 넣고 입찰 보증금 넣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찰 보증금 없으니까 아까 제가 저기다 투자를 합니다 넣는데 그 투자를 한 거 가지고 여기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으면 아까 그거는 입찰을 한 거고 이 사람은 입찰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공유자 우선 매수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겁니다. 하나는 입찰에 들어간 거고 한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따로따로 입찰 보증금이 2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찰할 때 보증금,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2개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준비를 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면 자기가 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려고 했었던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신누구가 경매는 알지만은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한 건 잘 모르던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에 자기가 대리인을 보냈을 때 입찰에 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을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조금 높은 가격을 써서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해서 그 가격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하지만 공유되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겁니다. 입찰 보니까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뭘 하게끔 된다면 다시 전화를 했대.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러면 차순위 신청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차순위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이고 2등은 차순위 신청할 수가 있죠. 차순위 신청했다는 겁니다. 날 보고 자기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은 자기가 차순위 신청해놨으니까
차순위에서 납부하고 가져가겠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지분권자가 공유자로서 매수 신청을 해야지 차순위 신청한다는 게 안 맞기 때문에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잠깐 기다리고 물어봤더니 그때 낙찰받은 그 여자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무슨 소리 알겠다. 다시 전화를 걸어갖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200만 원을 보내준다면은 내가 잔금을 안 내겠다. 얘기했더니 계좌번호 보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계좌번호 보내주니까 서울 도착하기 전에 옆에 앉았다가 그 여자분이 교수님 200만 원 들어왔어요. 200만 원 들어왔어요. 아니 뭐 36만 원 내고 일주일 만에 200만 원 벌었으면 뭐 만족합니다. 그 입차 보정은 그 받아야지. 아니 우리가 매각을 미납을 했기 때문에 미납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니 근데 보조금 들어갔잖아요. 아니 보증금 들어갔으니까 보증금을 미납을 하게끔 되면 우린 보증금 띄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한테 2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200만 원만 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보증금 입고 했으니까 200만 원을 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200만 원 보내주고 우리는 한 보증금 냈던 한 36만 원 정도는 띄다 보니까 200만 원 중에서 한 160만 원 정도, 165만 원 정도 벌은 거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보면 일주일이 안 됐잖아요. 일주일 되니까 그 이제 여자분이 아 교수님 뭐 일주일 안 돼서 한 번 법원에 갔다 와서 160만, 150만 원 벌었으면 이 됐어요. 만족해요. 이제 또 다른 거 찾아야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를 낙찰을 받아도 씨름을 해서 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편에서 협상을 하자고 얘기하면 내가 조금 양보를 해서 협상을 해서 빨리 털어버리고 또 다른 거를 찾는 것이 더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돈 몇만 원을 더 받자 10만 원 더 받자 20만 원 얼마를 더 받자고 씨름하자 하지 않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 내가 한 20여 년 동안을 협상을 해보기로 했는데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싫어요 난 그 정도는 안 할래 해갖고 그 협상을 거진다 만들어 놓고 깨진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협상이 깨지면 한 2년 정도가 안 팔리더라고요. 아 이상해. 그래서 그다음 그게 무슨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그 징크스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우리 수강생 보고 다른 거 낙찰 봐서 또 그러면 되니까 그거 좀 한 몇백만 원 그냥 양보하고 상대편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해줘라.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좀 권하는데 물론 결정은 본인이 한 것이죠. 제가 결정하는 거지. 저는 옆에서 다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미래를 설명해 주는 것이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제 결정에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한 많지도 않고 한 20여 년 동안에 봤을 때 한 10명이 안 됐었어요. 한 6, 7명 정도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협상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일반 매매로 팔게끔 돼서 내놓게끔 되면 희한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